안녕하세요. 기장톡톡 세무회계 컨설팅 정승호 회계사입니다. 경매 낙찰받는 거 올려치기 하면 누구나 쉽게 낙찰받을 수 있죠. 만약 이걸 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싸게 낙찰받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경매하는 사람들이 왜 빌라를 비싸게 받아서 단타 매도에 실패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제가 맨날 경매로 주워 먹는데 이 노하우를 한 가지는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빌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임장을 가면 외관에 샤시가 바뀌어 있거나 현관문이 교체되어 있어서 이러면 안에가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높게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기까지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입찰가를 산정할 때 이와 유사하게 수리된 집의 빌라 시세는 어떻게 찾나요? 이걸 찾아야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 실거래가에 나와 같은 빌라가 수리돼가지고 실거래가 떠 있으면 유추해서 실거래가를 찾아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을 텐데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만약 그게 떠 있으면 그 물건은 낙찰받아도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매도자 입장에서 빌라를 거래하게 돼요. 수리비라는 관점에서 다가갈 텐데요. 매수자 입장에서 빌라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의 가치를 모를 수밖에 없죠. 빌라는 특히 지금처럼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노후 빌라를 기준으로 20년 혹은 30년 정도 됐어요. 이런 빌라들은 중간에 수리를 한 번, 두 번 정도 합니다. 샤시는 한 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되겠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냐? 2019년, 2020년에 많이 했더라고요. 이때 거래들이 많이 됐었으니까 수리를 해주고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맞춘 다음에 2, 3년 지나니까 전세금을 못 내줘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4년, 5년 전에 수리했거나 샤시가 교체되어 있는 경우는 길게는 10년 전에 수리된 물건들이에요. 그러면 빌라의 시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격을 예측하고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게 돼요. 대부분의 물리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의 집 거래들은 인테리어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별하게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노후된 낡은 빌라들은 거래가 되지 않아요. 거래가 되는 경우는 중산인들만 아는 그 금매 시장이 따로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되지 않는 금매 시장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뜯어 고쳐서 한 게 아니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다 보니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 부여를 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거래됐던 실거래가에 떠있는 빌라들은요, 내가 좋다고 낙찰받은 빌라 수준의 컨디션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은 좋을 수 있겠죠. 그것만 보고 입찰 가격을 적게는 1,500만 원, 2,000만 원 고가 입찰을 해버리는 거죠. 일명 올려치기죠.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안전마진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은 인천, 부천, 안산, 시흥 이런데 1억 이하 빌라들은요, 이거 잘못 걸리면 못 태어나옵니다. 월세 장사해야 돼요. 심지어 공주가 1억 이하라 가지고 경쟁도 엄청 치열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낡은 빌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어요. 서울은 화곡동, 개봉동, 신림동, 준신축, 신축 빌라들 낙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임장을 하고, 안산 가서 빌라들 임장 보고, 또 의정부 가서 임장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름길로 가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 지역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제일 잘 아는 지역을 가야지 다른 지역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물건을 검색할 때 아실 많이 보잖아요. 이거 딱 피면 지도 전체의 경매 물건이에요. 물건 검색 자체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매 시장은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잘 아는 지역, 동단위 혹은 구단위로 이 지역을 마스터해 나가는 게 성과를 내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역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현지인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은 특색들이에요. 예를 들어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세조사가 용이하겠죠, 아파트들처럼. 하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블럭마다 혹은 빌라마다의 그 자그마한 차이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고요. 혹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혼재되어 있는데 도로를 하나를 기준으로
동선이 바뀌면서 상권이 아예 나눠질 수도 있고요. 지도상에는 초중고가 있고 초등학교도 뭐 2개 이상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도 학군 수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군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역도요. 그 학교마다 공부 잘하는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 나눠집니다. 동네에는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 차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고요. 인근에 지하철역 하나도 없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이러한 특수성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어야지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위의 예시들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단점을 알고 있으면 물리지 않을 수 있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장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의 임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강점들을 내가 한두 가지만 아는 것만 해도 경매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입지도 안 좋은 곳에 싸다고 낙찰만 받아버리면 반려빌라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못 팔고 있거나 안 팔려서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 반려빌라가 있다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던 것인지 혹은 2번 유찰돼서 가격이 싸서 입찰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섭렵하고 마스터가 된 다음에 점차 지역을 넓혀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앞에서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 좋은 꿀팁을 못 얻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것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경매 공부만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테크닉만 배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 평온하다면, 시장이 변동성이 없다면 이것만으로도 성과 내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627 대출 규제처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한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부동산 매매 사업자, 즉 단기 매도에 특화된 이 사업자를 활용해서 수익의 맛을 보려면 테크닉뿐만 아닌 부동산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큰 착각과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익을 내본 사람분들 중에서 이 매도 차익이 과연 내가 정말 낙찰을 싸게 받아서 낸 차익인지 아니면 낙찰받고 매도까지의 짧게는 3개월 혹은 6개월 기간 동안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매도 차익인지를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과거에는 이 경매 낙찰가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선행 지표로 활용됐거든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후행 지표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를 참여하는 분들이 부동산 공부는 하지 않고 경매 공부만 하신 분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요, 규제, 금리, 유동성, 거래량, 심리 이런 것들이 즉시 반영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중강성 효율성 시장이라 부르거든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시장의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바로 시장의 가격에 반영돼 버리고 거래량을 감소시켜 버리잖아요. 물론 핵심지야 굳건하게 있지만 대부분 관망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매 시장은 그런 거 고려하고 있나요? 아직도 금매 수준 그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허다하고요. 시세 변동에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플래닛 보면서 뭐 23, 24, 25년 시세 보고 공동주택 가격 126%로 계산해서 입찰 가격을 아직도 그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은 627 규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위해서 제 걸로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7 규제 이전에 낙찰받은 것과 627 규제 이후에 낙찰받은 게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물건은 크기, 구조, 입지 모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낙찰받은 게 남양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5명이 입찰해서 1.18억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지금 627 규제 이후에 낙찰 받은 거는 4명이 입찰했고 1.06억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입찰 금액을 낮춘 이유와 근거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자료가 뭐냐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에요. 진짜 이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한 아주 좋은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활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플래닛 안에도 이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부동산 플래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엑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수들을 제거해서 좀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엑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정보인데요.
이거 만드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7월 주황색 막대기를 보면 실거래된 빌라의 평당가예요. 7월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 7월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7월 달에 입찰을 아예 안 갔어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기존보다도 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되는 정보이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최소 이 정도는 확인하고 입찰을 하고 계신가요? 입문한 지 2년 정도 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안 봐도 수익을 낼 수 있던 시장이에요. 여태까지는요. 그런데 이런 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요, 관망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한 번의 실수조차도 경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마진 그리고 정확한 시세 조사를 통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혹시나 수도권에서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하다가 7월이 돼서야 낙찰을 받았다면 내가 올려치기를 한 것은 아닌지, 혹은 627 규제 이후에 시세 변동을 내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외관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잘 아는 지역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마스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돈과 실력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위 내용들의 종착역은 결국에는 시세조사입니다. 경매 자체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시드를 불려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돈을 불리기 위해 들어온 경매 시장에서 돈이 묶이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단기 매도가 불가능해서 전세나 월세로 돌아가는 투자는 정말 안 좋은 투자입니다. 이런 거에 정신 승리하면서 투자하면 앞으로 롱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대표님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경매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직접 실행하면서 이면에 가려져 있는 세금까지 고려한 진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매하고 고객을 한 분 한 분 대응하는 경매하는 회계사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기장톡톡의 경매하는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